정혜는 그 상자를 5번이나 열려다 매번 덮었습니다. 작고 평범한 갈색 택배 상자. 따로 배송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 미진이 일주일 전 잠깐 얼굴만 비추고 다녀간 날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줄 게 있어서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 남기고 말없이 놓고 간 상자. 그날 이후로 정혜는 식탁 위에 그 상자를 그대로 올려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괜히 손으로 닦아내 보기도 하고 뚜껑 위에 찻잔을 올렸다가 다시 치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상자 속에 뭐가 들었는지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 딸이 만든다는 책, 아마 그거겠지.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아침. 식탁 의자에 앉은 정혜는 상자를 바라보다 처음으로 아주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상대로 책 한 권과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다 그런 줄 알았다. 투박한 활자로 인쇄된 표지를 바라보다가 정혜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글씨로 써진 한 문장, 엄마에게. 봉투를 열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고 그 위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어릴 때는 엄마가 참 멋졌어요. 근데 커갈수록 엄마가 무서웠어요. 정혜는 그 문장을 읽고 멈춰 섰습니다. 눈도 숨도 마음도 그 자리에서 정지했습니다. 무서웠다니 나를. 그녀는 세상의 누구보다 미진을 아꼈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사춘기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뒤에서는 늘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무서운 엄마였다니. 그 말은 정혜의 평생을 부정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혜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딸을 이해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닐까? 정혜는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어느덧 1년하고도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낸 시간만 해도 10년이 넘었고 딸 미진이 독립해 집을 나간 지도 어느덧 7년째였습니다. 혼자서 보내는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은 따스했고 아침마다 자동으로 창문을 여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커피 포트를 올리고 달력에 동그라미 쳐둔 운동실 스트레칭 시간에 맞춰 나가곤 했습니다. 가끔은 실버타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근처 문화회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정혜는 자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다.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다. 혼자 먹는 밥도 이젠 익숙했습니다. 처음엔 반찬을 자꾸 두 사람이 먹을 양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국이 남아 상하기도 했고 깎은 사과 반쪽이 냉장고 안에서 변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식단도 소박하게 바꾸고 장 보는 횟수도 줄여갔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을 사람은 없었지만 그 빈자리가 이제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식사 시간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식사를 마치고 식탁 위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다가 멍하니 창밖을 보기도 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풍경, 옆동 할머니가 산책하는 모습들, 그런 사소한 풍경들이 어느새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진에게서 연락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엔 하루 한 번쯤은 안부 문자라도 왔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녁 드셨어요? 딸의 메시지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듯 형식적이었고 정혜는 그걸 느끼면서도 애써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바쁘고 할 일 많고. 괜히 엄마 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점점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날도 늦은 아침을 느긋하게 먹고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잠깐 들릴게요. 줄 건 있어서.
단문 메시지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말투였지만 유독 그 줄 건 있어서라는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일렁였습니다. 무슨 걸 주려는 걸까? 생일도 아닌데. 그녀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눌렀습니다. 그래. 오는 김에 밥이라도 먹고 가. 메시지를 보내고는 곧장 생각했습니다. 그래봤자 오래 있진 않겠지. 미지는 늘 그랬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고 온다 해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바쁘다, 급하다, 약속이 있다. 이유는 늘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금방 가야 돼.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서운한 마음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 이젠 아예 기대를 접는 게 더 편해졌습니다.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일도 어느새 능숙해졌습니다. 나는 괜찮다. 지금 이 삶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할수록 마음은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 미지는 예고한 시간보다 1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손에 과일 상자와 얇은 택배 박스를 든 딸이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얼굴에는 화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 보였고 눈빛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이거 엄마 줄 거예요. 내가 만든 책인데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요. 미진이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얇은 종이 위에 얹혀있던 책 한 권, 제목은 다 그런 줄 알았다였습니다. 정혜는 상자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 제목이 좀 특별하네. 그러자 미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만든 책이에요. 그 말이 어디서부터였는지 정혜는 가슴 한쪽이 불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울릴 것 같아서 딸의 말에는 어딘가 설명되지 않은 뜻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식사라도 하자며 말 꺼내기도 전에 미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그냥 얼굴만 보려고 왔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은 이미 마음속에서 예감했던 답이었습니다. 정혜는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앉히려 했겠지만 이제는 힘이 빠진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거실은 금세 정적에 잠겼습니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오후였지만 상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그저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은 열지 않았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들춰보다 마음이 복잡해질까봐. 책은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정혜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상자를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늘 하던 스트레칭도 하고 시장도 다녀왔고 커피도 내려 마셨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도 식탁 위 상자는 시야 한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딸이 두고 간 그 상자는 예상보다 오래 식탁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면서도 차마 열지 못한 건 어쩌면 그 속에 담긴 의도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 속엔 단순한 책 한 권만이 들어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정혜는 그 상자를 한참 바라보다 말없이 손끝으로 테이프를 쓸어내렸습니다. 뜯지 않아도 상자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거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책, 단순한 선물, 단순한 딸의 방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담긴 의미, 말로 하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에 대한 대면이 두려웠습니다. 생각이 또 미진과의 마지막 큰 다툼으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몇 년 전 미진이 회사를 그만두고 출판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정혜는 무심히 말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거 한다고 뭐가 되겠니? 안정적인 직장이 제일이지.
그 말에 미지는 입술을 깨물며 대꾸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래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다 겁부터 주잖아요. 그날 이후 미지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혜는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땐 참 억울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오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건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혜는 그날 미진이 했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읽었어야 했는데 정혜는 그 마음을 듣는 법을 몰랐습니다. 딸은 어릴 적부터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5살 때 처음 유치원에서 소풍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신이 나서 그날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떠들었지만 미지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정혜가 뭐 재밌는 거 없었니? 라고 물었을 때 미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하늘이 파래서 좋았어. 그 말을 듣고 정혜는 참 특이한 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딸은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 풍경을 말로 옮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글을 쓰는 사람으로 자라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혜는 가끔 실버타운 옆동에 사는 김 할머니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곤 했습니다. 하루는 같이 내려가다 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따님은 자주 오세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가끔은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꽃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전 우리 애들이 바빠서 통 못 와요. 꽃이라도 보면서 마음 달래줘, 그 말에 정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퍼졌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은 위안과 우리도 저렇게 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상자를 향한 시선이 다시 깊어졌습니다. 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왜 하필 이 시점에 책을 만들었을까? 왜 그 책을 굳이 내게 주고 싶었을까? 상자 위엔 딸의 손글씨로 쓴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가 읽어주면 좋겠어요. 정혜는 그 글씨를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지금껏 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야기보다 자신의 귀를 열어달라는 부탁이었을지도. 그리고 그날 밤 정혜는 드디어 식탁 앞에 앉아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딸이 남기고 간 말이 드디어 그녀 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상자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미진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딸이 잠들고 난 후 그녀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일기장을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들춰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표지에 아무도 보지 마시오라고 쓰인 글자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말라니. 도대체 뭘 써놨길래?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손끝을 밀어냈습니다. 결국 정혜는 조심스럽게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싫은 건 아닌데 가끔 너무 숨막혀요. 그 글을 읽고 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숨막히다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다음 장을 넘기려다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혜는 다시는 그 일기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치 돌 하나가 연못에 던져져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것처럼 그날 이후 딸과의 대화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제야 정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딸을 알고 싶다고 말해왔지만 실은 늘 이해가 아니라 관리하려 했던 건 아닐까. 딸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모든 것이 이 아이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감시와 간섭이 되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맴도는 사이 어느새 그녀는 상자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정혜는 조용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종이의 마찰음이 들렸고 작은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투 위엔 익숙한 손글씨. 엄마에게. 그제야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이 상자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담긴 편지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란 것을. 정혜는 카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엄마, 어릴 때 엄마가 제일 멋졌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엄마가 무서워졌어요. 그 문장은 종이 위에 적힌 단어일 뿐이었지만 가슴 깊은 곳을 서늘하게 쳤습니다. 무서웠다니. 그녀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손찌검한 적도 없었고 거친 말을 내뱉은 기억도 없었습니다. 욕설이나 협박, 강압 그런 건 몰랐습니다. 다만 딸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어디 가서도 뒤처지지 않기를. 그런데 지금 그 진심이 무서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아팠습니다. 사랑이었는데, 분명히 사랑이었는데, 그녀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는데, 그날 저녁 평소처럼 식사 준비를 하려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국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로 돌아와 상자 속 책을 꺼냈습니다. 미진이 만든 수필집 다 그런 줄 알았다. 얇지만 묵직한 그 책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책 표지는 단순했고 종이는 고르고 따뜻한 촉감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미진의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연필로 밑줄을 긋고 여백마다 조그맣게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엄마가 생각나서요. 이 문장은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혜는 긴장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문장을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칭찬보다 기준을 먼저 배웠다. 잘한다는 말보다 잘해야 한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다. 사랑은 늘 조건이 붙어 있었고 기준은 점점 올라갔다. 그래서 나는 늘 불안했다. 정혜는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그 문장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곱씹을수록 마음 한편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녀는 딸이 그렇게 느끼며 자라왔다는 걸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했다니 왜? 내가 뭘 그렇게까지 했다고 처음엔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기억의 왜곡 아닐까, 오해 아닐까. 하지만 책장을 넘기자 그 부정조차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옳았다. 엄마가 말하면 다 이유가 있었고 나는 따라야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는 내 생각을 말하기가 무서워졌다. 틀릴까봐, 혼날까봐가 아니라 내 생각이 틀린 게 되어버릴까봐. 정혜는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참고 있던 호흡이 터져나온 것처럼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미진이 시험지를 들고 와 90점이야 하고 자랑스럽게 외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정혜는 웃으며 그 종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틀렸니? 다음엔 100점 받아야지. 그 말은 칭찬처럼 느껴졌지만 미진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냥 잘했다고 해주던데 정혜는 가볍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넌 잘할 수 있잖아. 잘할 거야. 그게 격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강요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한 구절이 또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내 미래를 항상 계획해줬다. 나는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근데 걸을수록 자꾸 숨이 차고 발이 무거워졌다.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땐 돌아갈 길이 없었다. 정혜는 책을 덮지 못했습니다. 밑줄과 메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미진이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정혜는 그때 그건 취미로 하자. 너는 글 쓰는 게 더 낫지 않니?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말에 미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그림 도구는 서랍 속에 잠들었습니다. 정혜는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 안에서 다시 그날의 딸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책장 사이엔 짧은 글귀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아니면 엄마가 너무 옳았던 걸까? 그 문장은 마치 심장 한가운데를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정혜는 자신이 너무 완고하게 맞는 것을 강요해왔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했는데 그 말은 여전히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늘 옳은 방식으로 전달된 건 아니었다는 것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다 말고 한 장의 프린트된 종이를 꺼냈습니다. 미진이 인쇄해 넣은 요약 정리처럼 보였습니다. 책 속 주요 구절과 거기에 달린 짧은 메모들이 정리된 페이지였습니다. 이건 엄마에게 주는 메모예요. 제가 설명하긴 어려운 감정들이라 이렇게 남깁니다. 읽고 화내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랐어요. 그 순간 정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책은 단순한 수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말걸기였고 늦은 고백이었고 조심스럽고도 단단한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진짜 천천히 책장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정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책 한 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엄마를 예전 같았으면 그런 감성파리는 필요 없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책은 미진이 쓴 글이자 미진이 자라며 꾹꾹 눌러 담아온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자신은 분명 어제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혜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망설였지만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책 잘 읽었어.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는 말 지금 전해도 될까? 보내기까지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그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답은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말을 꺼낸 것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놓였습니다. 오랜 시간 묵은 짐 하나가 내려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밤늦게 미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늦게 알아도 괜찮아. 그 말 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그 짧은 문장을 읽고 정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이렇게 눈시울을 적시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관계란 단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란 것을. 책 속에는 한 장마다 미진의 감정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또 하나의 밑줄 위에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을 꺼내면 왠지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정혜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듣지 못한 게 언젠지 생각났습니다. 어릴 땐 무심코 서로 말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말은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바빴고 피곤했고 어색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책 뒤쪽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울면 울지 마, 강해야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슬퍼도 울 수 없었어요.
그러다 혼자 울다가 숨죽이며 울게 됐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정혜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말을 어릴 적 자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